9장 이제부터 손들고 말하겠습니다. 마녀의 집.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게다. 에드먼드는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줄곧 터키 젤리가 생각나 그다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다. 마법에 걸린 몹쓸 음식에 대한 기억만큼 흔히 먹는 평범한 음식의 맛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도 없을 거다. 에드먼드는 오고 가는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에드먼드는 그렇다고 느꼈다. 에드먼드는 비버씨가 들려준 아슬란 이야기와 돌탁자 언덕에서 아슬란을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었다. 에드먼드가 문가에 걸려있는 커튼 뒤로 살금살금 걸어간 것도 바로 그때였다. 아슬란 얘기가 다른 아이들한테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었지만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비버씨가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에 관한 시구를 읊고 있을 때 에드먼드는 문 손잡이를 소리 없이 돌리고 있었다. 비버씨가 하얀 마녀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진과 거인의 피가 섞인 종족이라고 말하기 직전 에드먼드는 눈 내리는 바깥으로 나가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하얀 마녀가 인간이 아니란 말을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지. 그 중요한 순간에 또 나간 거야. 하얀 마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인 줄 알고.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가 자기 형제들이 정말 돌로 변하기를 바랄 만큼 못된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드먼드는 단지 터키 젤리가 먹고 싶었고 왕자가 되고 싶었을 따름이다. 또 피터가 자기한테 못돼 먹은 녀석이라고 했던 데 대해 안갚음을 하고 싶었다. 마녀가 자기 형제들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마녀가 형제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만 했고 믿은 척이라도 해야 했다. 에드먼드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마녀를 험담하는 이들은 모두 마녀의 적이니까 반은 거짓일 거야. 아무튼 그 여자는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하게 말이야. 그 여자 진짜 떳떳한 여왕일 거야.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아슬란보다는 나. 에드먼드는 이처럼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별로 그럴듯한 변명은 되지 못했다. 사실 에드먼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얀 마녀가 나쁘고 사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드먼드는 바깥으로 나와 온 세상에 내리는 눈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비버씨 집에 코트를 두고 온 걸 깨달았다. 물론 이제 와서 코트를 가지러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으로 깨달은 사실은 햇빛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 함께 식사를 했을 때가 거의 3시쯤이었던 데다가 겨울해가 짧은 탓이었다. 에드먼드도 거기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옷깃을 세우고 발을 질질 끄며 댐 꼭대기를 가로질러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편 강기슭으로 갔다. 에드먼드가 그곳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사태가 더욱 나빠졌다. 날은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방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1미터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었다. 게다가 길도 없었다. 에드먼드는 잔뜩 쌓인 눈더미와 얼어붙은 눈덩이에 수없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줄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파른 강기슭 아래로 구르고 바위에 부딪혀 정강이가 벗겨지는 갖은 고생을 했다. 결국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젖어 추위에 벌벌 떨었다. 주인은 등골이 오싹할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다. 사실 이때 에드먼드가 나니아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길부터 닦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죄다 자백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에드먼드는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하다 보니 한결 기운이 났다.
에드먼드는 어떤 궁전에서 살지, 자동차는 어떤 차종으로 몇 대나 굴릴지, 또 자기의 전용 영화관은 어떨지, 간선철도는 어느 곳에 설치할지, 비버들이 댐을 못 만들도록 어떤 법을 제정할지 결정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피터가 재분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계략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 눈이 그치더니 바람이 불면서 살을 애는 듯 추워졌다. 마침내 구름이 걷히면서 달이 나왔다. 눈 덮인 천지를 비추는 보름달은 세상을 온통 대낮처럼 밝혀주고 있었다. 주위에 생긴 그림자들 때문에 다소 너저분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다른 강으로 접어들 무렵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에드먼드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말았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강이란 비버씨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에드먼드가 눈여겨보았던 큰 강 하류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말한다. 에드먼드는 이제 그곳에 이르러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강이 흘러내리는 작은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곳보다 훨씬 가파르고 바위도 많은 데다 덤불도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도저히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잔뜩 몸을 구부리고 나뭇가지들 아래로 지나갔다. 나뭇가지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눈덩이가 등으로 쏟아져 내리는 통에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다. 에드먼드는 피터가 점점 미워졌다. 이 모든 일이 피터의 잘못이라기도 한 듯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에드먼드는 마침내 골짜기에서 벗어나 좀 더 평평한 곳으로 나아왔다. 이제 에드먼드 앞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작은 언덕 두 개가 보였다.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평지 한가운데 하얀 마녀의 집인 듯한 것이 눈에 띄었다. 달은 아까보다 한층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 집은 한마디로 조그마한 성이었다. 그것도 마치 비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의 길쭉하고 뾰족한 작은 첨탑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탑들은 꼭 커다란 마법사의 모자나 바보 모자, 옛날에 학교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에게 벌 주기 위해 씌워준 원뿔형 종이 모자처럼 보였다. 달빛을 받아 눈 위에 생긴 기다란 탑 그림자는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에드먼드는 차츰 그 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에드먼드는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 그 성으로 걸어 올라갔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문을 찾으려고 걷고 또 걷고 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면서 작은 탑을 수도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거의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간신히 문을 찾아냈다. 거대한 아치로 되어 있는 입구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에드먼드는 아치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뜰로 고개를 들이밀다가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입구 바로 안쪽에 달빛을 받으며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에드먼드는 들어가기도 두렵고 돌아가기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아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설사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니라 해도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에드먼드한테는 몇 시간이나 지난 것 같았다. 드디어 에드먼드는 왜 사자가 꼼짝도 않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자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드먼드는 될 수 있는 한 아치의 그림자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서야 에드먼드는 사자가 자기를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실 사자는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작은 난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옳지. 사자가 난쟁이를 덮칠 때 도망가야겠다. 그러나 사자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난쟁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로소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나니아 국민들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저건 그냥 돌사자일지도 몰라. 그 순간 에드먼드는 사자의 등과 머리 꼭대기가
흰 눈으로 덮여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석상이 틀림없어. 살아있는 거라면 몸에 저렇게 눈이 쌓이도록 서 있을 리가 없지. 에드먼드는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위험을 무릅쓰고 느릿느릿 사자 곁으로 다가갔다. 그때까지도 감히 사자한테 손을 대지 못하다가 마침내 번개같이 손을 뻗어 살짝 만져보았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돌이었다. 겨우 이까짓 석상 따위에 겁을 먹었다니. 그러자 에드먼드는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면서 추운데도 갑자기 온기가 발끝까지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기가 막히게 멋들어진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게 그들이 말하던 위대한 사자 아슬란일지도 몰라. 그 여자가 벌써 잡아다가 돌로 만들어버렸나 봐. 그렇다면 결국 아슬란에 대한 온갖 그럴듯한 계획들도 이제 끝장이군. 이제 누가 아슬란을 무서워해? 에드먼드는 고소하다는 듯 돌사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 곧 멍청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했다. 에드먼드는 주머니에서 몽당연필을 꺼내 사자의 윗입술에 콧수염을 그리고 눈 위에 안경을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야, 바고 늙다리 아슬란, 돌이 된 기분이 어떠냐? 네가 꽤나 대단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낙서를 했는데도 달빛 속에서 눈을 빤히 뜨고 있는 거대한 돌사자의 얼굴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위험에 차 있어서 에드먼드는 사실 놀리는데 벌써 재미를 못 느꼈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안뜰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뜰 한가운데에 이르자 주변에 널려져 있는 수십 개의 석상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게임이 반쯤 진행된 체스판의 체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돌사티로스, 돌이 된 늑대와 돌이 된 곰과 여우와 스라소니들이 있었다. 여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석상도 있었는데 그건 나무의 정령이었다. 거대한 켄타우로스 형상도 있었고 날개 달린 말과 함께 에드먼드가 용이라고 생각한 기다랗고 유연해 보이는 것도 있었다. 곧 모든 것들이 환한 달빛 속에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 바람에 안뜰을 지나가기가 여간 으스스한 게 아니었다. 한가운데에는 나무만큼이나 키가 큰 인간 형상의 거대한 석상이 우뚝 서 있는데 덥수룩한 턱수염과 사나운 표정을 지은 채 오른손에 어마어마한 큰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생명이 없는 돌 거인이란 걸 알면서도 에드먼드는 도무지 지나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제서야 에드먼드는 안뜰 저 안쪽에 있는 문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열린 문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다. 에드먼드는 계단을 올라갔다.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문간에 누워 있었다. 에드먼드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돌 늑대일 뿐인데 뭐 날 해치지 못해. 에드먼드는 늑대를 넘어가려고 다리를 들어 올렸다. 바로 그때 그 거대한 것이 벌떡 일어나더니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어마어마한 빨간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대는 소리로 말했다. 웬 놈이냐? 누구냐? 꼼짝 말고 정체를 밝혀라. 에드먼드는 너무 떨려서 입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았다. 저는 에드먼드예요. 요 전날 숲에서 여왕 폐하를 만난 아담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형과 누이들이 나니아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아주 가까운데 비버집에 있어요. 여왕 폐하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싶댔어요. 그러자 늑대가 말했다. 여왕 폐하께 말씀드리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문가에 꼼짝 말고 서 있어. 늑대는 곧 집 안으로 사라졌다. 에드먼드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얼얼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견디며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녀의 비밀 경찰 대장인 회색 늑대 모그림이 뒤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자, 들어갑시다. 재수 좋은 여왕님의 귀염둥이 하기야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에드먼드는 늑대의 앞발을 밟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기둥이 즐비한 어둑어둑하고 기다란 홀 안이었다.
그곳에도 안뜰 만큼이나 석상들이 가득했다. 문 바로 옆에는 몹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파우누스가 서 있었다. 그 석상이 어쩌면 루시의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에드먼드는 생각했다. 단 하나뿐인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었고 등잔 옆에 하얀 마녀가 앉아 있었다. 에드먼드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가 소리쳤다. 여왕폐하,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소름이 오싹 돋는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혼자 왔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발 여왕폐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가까운 곳까지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비버 부부와 함께 강 상류의 댐 꼭대기 작은 집에 있어요. 마녀 얼굴에는 천천히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게 전부냐? 아니요, 여왕폐하. 그러면서 에드먼드는 앞으로 나아가 비번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들은 얘기를 낱낱이 일러바쳤다. 여왕이 소리쳤다. 멋이라고? 아슬란? 아슬란이라고? 그게 사실이냐? 만일 거짓말을 했다간. 에드먼드는 말을 더듬거렸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예요. 그러나 여왕은 더 이상 에드먼드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손뼉을 쳤다. 그러자 곧 전에 여왕과 함께 있던 난쟁이가 나타났다. 마녀는 명령했다. 썰매를 준비해! 그리고 종이 달리지 않은 끌채를 사용하거라. 아니야, 다 읽었어. 끝났어, 한 장.